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하버드 회복 탄력성 수업입니다. 게일 가젤 지음, 손현선 옮김, 펴낸 곳은 현대지성입니다. 저자인 게일 가젤 박사는 막중한 책임감과 강도 높은 업무 환경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번아웃에 빠진 의사들을 상대로 이 책에 나온 회복 탄력성 원리를 적용해 놀라운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500명이 넘는 의사들이 그의 도움을 받고 내면의 위기와 역경을 극복해 의사들의 의사로 불립니다. 그도 어린 시절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힘든 시기를 보냈으나 회복 탄력성과 마음 챙김 훈련을 통해 과거의 고통을 극복해냈고 이를 계기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정심을 선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외부 환경에 따른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에 무너지지 않고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는 멘탈의 힘을 말합니다. 이 책에서 가젤 박사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회복 탄력성의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회복 탄력성을 위해 필요한 마음 근육을 6가지 키워드, 대인관계, 유연성, 끈기, 자기조절, 긍정성, 자기돌봄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가지 마음 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명상, 뇌과학, 긍정심리학, 감성지능 등을 활용한 18가지 회복 탄력성 훈련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무엇인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잡아서 느려도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탄력성 있는 고무밴드가 떠오를 수 있다. 강풍이 불면 휘어지기는 해도 부러지지는 않는 튼튼한 나무가 떠오를 수도 있다. 물론 아주 관련이 없지는 않지만 내가 생각하는 회복 탄력성은 단순히 부러지지 않거나 원상복구하는 능력 그 이상이다. 나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보다도 우물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회복 탄력성은 인생의 역경과 도전에 맞설 때 마음의 원천에서 필요한 자원을 끌어올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을 말한다. 회복 탄력성은 단순히 난관에 맞서 일어서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내면의 힘과 자원, 지혜, 선함을 포괄한다. 마음과 정신을 강하게 만들어 역경을 뚫고 나아가게 하고 우리를 억누르는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다. 역경은 늘 일어나기 마련이다. 인생에서 역경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회복 탄력성이 있으면 역경에 맞설 수 있다. 회복 탄력성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도록 돕는다. 당신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우물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자. 이 우물 안에는 청량하고 신선한 생수가 가득하다. 모든 생명체에 자양분을 제공하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원천이다. 잠시 이 우물의 생수를 떠서 마시는 장면을 상상해보자. 생수를 마실 때 어떤 느낌인가? 몸의 긴장감이 풀리는가? 마음이 차분해지는가? 당신이 이 책에서 기로 올린 소중한 지혜는 인생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도전에 어떻게 맞설지 알려줄 것이다. 실제로 회복 탄력성을 과감히 발휘해 인생의 도전을 극복한 사람들이 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인 제니퍼는 다발경화증 진단을 받았다. 예전에는 달리기 많이 하였지만 이제는 지팡이 2개가 없으면 걸을 수 없다. 병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제니퍼는 박탈감을 느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교사직을 포기해버릴 생각도 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에서 아이들보다 더 큰 기쁨과 보람은 없었다. 병이 무엇을 앗아갔든 그녀에게는 교실을 지키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이 되었다. 수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모든 상황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되었다. 역경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 같은 병을 얻는 사람이 있다. 낙관주의와 자기 공감에 힘입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관과 의기소침, 냉소, 분노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 일상의 어려움을 파도타기 하며 파도를 뚫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신이 마비되어 사소한 결정조차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대과학은 부분적으로나마 그 이유를 알려준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생리, 심리, 사회, 영성, 유전, 가족 등 재반 요소가 상호작용한 결과물이다. 이 요소들은 사람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요소들에 영향을 미쳐 긍정적인 방향으로 물꼬를 돌릴 수 있다. 호스피스 환자, 트라우마 생존자, 의사 등 수천 명을 만나본 뒤에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다. 생물학적, 환경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회복 탄력성은 모든 사람의 내면에 본성적인 자질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다.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 회복 탄력성이 높으면 내 인생의 작가가 되어 과거에 벌어진 일과 상관없이 새롭게 엔딩을 써 내려갈 수 있다는 것도 배우지 못했다.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존중하는 것이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데 유익하다는 사실도 몰랐다. 회복 탄력성 개발의 출발점. 회복 탄력성 개발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 사람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역경에 대처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 방식에 하나의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 모든 경우에 들어맞는 모범적인 반응이 있고 결과도 같아야 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나에게 가장 잘 맞은 방식으로 도전에 맞설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각자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회복 탄력성 공식을 찾아야 한다. 회복 탄력성을 개발할 때 자신이 성장한 정도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가? 우리는 대부분 자신에게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다. 하지만 너그러움과 공감이야말로 회복 탄력성의 주춧돌이다. 자신에게 지원군이 되어 주어야 한다. 어떤 여정에 있든 나는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한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의 표현을 빌린다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 그때부터 나는 변한다. 자신에 대한 평가는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같은 상황이라도 관점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사실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 잠재력이 여기저기 부딪혀 마모된다. 사회적 조건화도 마모의 원인이 된다. 성별에 따른 기대치, 인종, 사회적 지위 등 압박과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여러 요인이 사회적 조건화를 만든다. 사회적 관습에 순응하든 안 하든 가족, 스트레스, 편견, 빈곤, 트라우마, 폭력 등이 전반적으로 작동해 역경에 반응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하지만 회복 탄력성을 습득하는 길은 무수히 많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쌍둥이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한 사람의 회복 탄력성에서
유전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로 밝혀졌다. 달리 말해 회복 탄력성의 상당 부분은 비유전적 요인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가족, 공동체의 지원, 자기 성찰, 소속 단체, 상담, 마음 챙김, 신앙, 영성 같은 외적 조건이 회복 탄력성 형성의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어떤 사건이 가장 힘겹게 다가왔는가? 나는 어디에서 필요한 지원을 얻었는가? 어떻게 역경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는가? 현재 어려움 속에서 나 자신에 관해 배운 점은 무엇인가? 위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잠깐 미뤄놓은 일들도 나중에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회복 탄력성 개발은 일종의 프로세스다. 헬스장에서 근육을 만드는 것처럼 회복 탄력성 개발은 시간이 흐를수록 강화되는 일종의 프로세스다. 이 책은 회복 탄력성 개발에 유용한 훈련 방법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각자의 출발점은 다를 수 있다. 회복 탄력성 개발은 비선형적 경험이다. 나도 성장과 치유뿐 아니라 고통과 시련의 시기를 겪었다. 인생은 계속 좋을 때도 있고 계속 나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뒤섞여 있다. 어떤 길을 가든 늘 희망은 있다.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회복 탄력성이 말라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여전히 내면에는 생존에 필요한 양분이 들어있다. 아무리 인생이 암담해도 회복 탄력성은 바닥나지 않는다. 내 삶에서 내가 만난 환자나 내담자의 삶에서 거듭 목격한 진실이다. 섬김이 행복의 비결이다. 경쟁사회 속에서는 남의 유익보다 나의 이익을 먼저 챙기기 쉽다. 오직 나만을 외치며 나에게만 지나치게 매몰되면 오히려 단절과 외로움이 커진다. 역설적이게도 나에게 몰입할수록 상처받기 쉽고 예민해진다. 회복 탄력성의 원천이 고갈되기 때문이다. 달라이 라마의 표현을 빌리면 나에 관한 생각에 골몰하면 불행이 깊어진다. 타인을 생각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앞서 말했듯이 사람과의 만남이 부족해지면 나만 고통스럽고 남들은 별 문제 없이 잘 산다는 생각에 빠진다. 그러나 남을 도우면서 살면 인간은 누구나 고통받는 존재라는 진실 위에 두 발을 딛게 된다. 영화로도 만들어져 큰 인기를 얻었던 트레버라는 책은 친절과 자비가 어떻게 연못의 파장처럼 일파만파 퍼지는지 잘 보여준다. 수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이타주의와 자원봉사는 삶의 만족도 상승, 우울증 완화, 혈압 안정, 장수에 도움이 된다. 특히 타인에 대한 섬김은 요즘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남을 섬기는 일은 이기주의와 무한 경쟁으로 흐르는 세태의 해독제가 될 수 있다. 남을 섬길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인간임을 배운다. 교류를 통해 우리는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외로움을 떨쳐낼 수 있다.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을 섬길 수 있다. 지역병원이나 자선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고 정식 봉사는 아니지만 이른바 무작위 선행을 통해서도 이타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무작위 선행이란 별다른 이유 없이 누군가의 행복을 돕거나 응원하는 이타적 행위다. 뇌는 경험을 통해 부단히 학습하고 변화함으로 몰두하는 대상이 정신세계에 각인될 수 있다. 그래서 선행을 베풀 때마다 다음 선행이 한층 수월해진다. 당신의 선행을 받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가능성이 크다.
누군가의 선행은 나를 옹졸하게 만드는 내면의 박탈감을 없앤다. 친절은 전염성이 강하다. 회복 탄력성 훈련, 사랑과 배려 명상.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고 고통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탐구하며 회복 탄력성을 개발할 때 스스로를 엄격하게 판단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나는 고통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왜 했지? 내가 어떤 일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며 잘못 대처하지는 않았나? 내 탓이었을까? 아니면 내 잘못은 전혀 없었을까? 자신과 타인을 판단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성향이다. 자신과 타인을 판단이 아닌 공감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훈련법을 소개한다. 1. 지그시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앉는다. 천천히 3번 심호흡을 한다. 숨을 내쉴 때마다 몸에서 긴장한 부위에 힘을 뺀다. 관심을 내면으로 돌려 하루의 분주함과 근심을 잠시 잊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한다. 2.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떠올려 본다. 그들이 당신 앞에 있다고 상상한다. 그들의 눈과 미소에 담긴 사랑을 흡수한다. 마음속으로 아래의 글귀를 암송한다. 내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내가 모든 위험에서 안전하길 바랍니다. 내가 평안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3. 당신이 긍정적 감정이나 부정적 감정을 품지 않고 적당히 가볍게 지내는 지인을 떠올린다. 자신과 이 사람에게 똑같이 회복 탄력성과 안녕을 기원한다. 마음속에 아래의 글귀를 암송한다. 나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당신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당신도 모든 위험에서 안전하길 바랍니다. 당신도 평안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4. 이제 당신이 힘들어하는 사람을 떠올려 본다. 직장 동료, 이웃, 가족, 친구, 누구라도 괜찮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래의 글귀를 암송한다. 나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당신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당신도 모든 위험에서 안전하길 바랍니다. 당신도 평안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5. 이 따뜻한 소원을 당신 자신에게도 보내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내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내가 모든 위험에서 안전하길 바랍니다. 내가 평안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공동체나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 소원을 보내는 모습을 상상해도 좋다. 6. 3번 더 심호흡한다. 준비가 되면 눈을 뜬다. 잠깐 자신을 돌아보며 명상한 뒤 정신과 마음 상태에 주목하자. 당장은 공감의 수준이 임의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 훈련이 자신과 타인을 향해 더 큰 배려심을 키우는데 유익할 것이다. 나는 라틴어 옵티머스에서 유래한다. 낙관주의자는 매사에 최선을 찾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길 기대한다. 반면 비관주의자는 매사에 최악만 보고 나쁜 결과가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확신한다. 낙관주의자는 가능성에 주목한다면 비관주의자는 막다른 길에 주목한다.
낙관주의자는 모든 난관 속에 있는 기회를 포착하지만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 속에 있는 난관만 응시한다. 낙관주의가 회복 탄력성에 좋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긍정적 감정과 마찬가지로 낙관주의도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다. 7만여 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낙관주의가 강할수록 암이나 심장질환, 뇌졸중 등으로 사망할 확률이 현저히 낮았다.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긍정적 관점을 가진 사람의 심장마비 발생률이 부정적 관점을 가진 사람에 비해 3분의 1 정도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낙관적인 사람이 비관적인 사람에 비해 심장마비나 기타 심혈관계 발병률도 13% 정도 낮았다. 낙관주의는 시험 성적, 보험 설계사의 매출 실적, 운동선수의 부상 회복 속도와도 비례한다고 알려졌다. 낙관주의에 관한 비유 중 물로 반쯤 채워진 유리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행복의 이익에서 저자 션 워커는 유리잔이 물로 반쯤 채워지거나 비워진 것보다는 유리잔에 물을 채울 주전자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 주전자가 바로 회복 탄력성이다. 긍정 심리학에 따르면 우리가 낙관적인지 비관적인지는 자기 스스로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두 사람이 같은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는 각자 스스로에게 전혀 다른 설명을 한다. 첫째, 낙관주의자는 모든 상황은 한순간에 지나간다고 생각하면서 다음번에는 더 잘할 거야 라고 말한다. 비관주의자는 좀 더 확정적인 설명을 선호하는데 가령 난 진짜 프레젠테이션을 못해 라고 말한다. 둘째, 낙관주의자는 난 이런 종류의 일은 잘 못해 라고 말하며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한다. 하지만 비관주의자는 자기 비판을 일반화하면서 난 별로 똑똑하지 않아 라고 결론을 내린다. 셋째, 낙관주의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을 인정하는 반면 비관주의자는 결과를 가지고 자신을 비난한다. 그래서 낙관주의자는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어 라고 말하는 반면 비관주의자는 나 빼고 모든 사람이 잘해. 내 문제는 무엇일까? 라고 단정한다. 낙관주의든 비관주의든 설명하는 방식이 세상을 인식하고 스트레스에 반응하는데 확실히 영향을 미친다. 낙관주의에 렌즈를 끼면 다양한 문제 해결 전략을 구사하며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비관주의에 렌즈를 끼면 시야를 좁게 만들고 선택지가 제한된 느낌을 갖게 한다. 극단적인 경우 비관주의자는 가능성이 있어도 개선될 수 없다고 믿는 이른바 학습된 무기력에 갇히고 만다. 그러나 낙관주의자는 자기 연민, 원망, 문제 회피에서 벗어나 난관을 정면으로 돌파한다. 당신은 낙관주의자인가 비관주의자인가? 어느 성향에 더 가까운가? 당신은 사고방식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구나 학습을 통해 비관주의에서 낙관주의로 전환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도 같다. 부정성과 긍정성 중 어느 씨앗에 물을 줄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상황이 계속 나빠질 것이라 믿으면 두려움과 걱정이 더 깊게 뿌리 내릴 것이다.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고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믿으면 낙관주의가 쑥쑥 자라날 것이다. 나는 판단이 아닌 공감의 대상이다. 이 책 여러 곳에서 자신을 배려하고 자기 판단이 아닌 자기 공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면에서 쉴 새 없이 자신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외부 세계의 시련과 공경에 맞설 수 있겠는가?
외부의 가해자를 물리치듯 내부의 세력을 잠재우고 물리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자기 공감은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다른 사람에게는 잘하지 않을 말을 스스로에게는 서슴없이 내뱉는다. 일단 자기 공감을 체득하려면 그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자기 공감은 자신의 고통을 알아채고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다. 연로한 할머니가 무거운 시장 바구니를 들고 낑낑거리며 찾길을 건넌다.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할머니가 힘겨워하는 모습에 마음이 움직여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다. 당신에게 일어난 변화는 다음에 세 단계를 거친다. 고통을 의식한다. 감정적 반응이 일어난다.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보편적인 인간성을 느낀다. 자기 공감은 이와 같은 과정을 바로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먼저 자신이 고통받는 사람임을 인식하고 그 다음 자신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을 느끼며 마지막으로 고통이란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운명임을 상기한다. 자기 공감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은 자기 비판을 조명하며 왜 이것이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비판적일 때 뇌는 위협과 방어체계, 즉 긴급 경계태세인 투쟁, 도망, 얼음 반응을 촉발한다. 이 경우 공격의 대상은 나 자신이다. 자기 판단은 너무 가혹해 위협처럼 느껴진다.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넘쳐나는 바람에 해야 할 일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오히려 불안함 때문에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 버린다. 하지만 자기 공감은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킨다. 돌봄과 친화 시스템이라고 알려진 자기 공감은 학습과 성장을 위한 최고의 발판이 된다. 내면에 의지할 만한 지원군과 버팀목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기 공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나약한 사람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이 드는가? 자기 공감의 속뜻을 이기심이나 또 다른 형태의 자기 연민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자기 공감이 게으름과 무기력에 빠지게 하므로 스스로를 자기 비판으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는 자기 공감에 대한 흔한 오해이다. 사실 자기 공감은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자기 공감은 여기 고통이 있다. 이를 덜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자기 공감을 실천하면 수혜자는 당신 하나만이 아니다. 자신에 대한 배려가 있을 때 목표도 달성하고 타인도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의 동력을 얻는다. 자기 공감 연구자인 크리스틴 네프 박사 등 많은 연구자는 자기 공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부정적 사건에 반응하는 강도가 약하고 이혼처럼 어려운 상황에 잘 대처하고 실패를 덜 두려워하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성 통증 경감, 알코올 섭취 감소, 규칙적인 운동 증가 등 신체적인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도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했다. 나는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가 코치한 의사와 간호사를 통해 자기 비판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직접 목격했다. 반면 자기 공감은 작업 능력을 생산적으로 개선하고 환자를 돌보는 기쁨을 배가시키고 업무의 압박 속에서도 회복 탄력성을 높였다. 당신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보호자라면 타인을 향한 공감이 자신을 향한 공감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마음이 타인에게는 열려있지만 자신에게는 굳게 닫혀있을 때 이는 주변 사람과 나를 단절시킨다. 다른 사람은 공감받을 가치가 있지만 자신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회복 탄력성이 고갈되어 번아웃과 탈진을 야기한다. 가끔 우리는 살면서 왜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지 자문한다. 삶이 바라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낀다. 자기를 공감하는 사람은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자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다. 그 누구도 고통 없는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깨달음이 생기면 고립감을 느끼기보다는 타인과 더 큰 연대감을 갖게 된다. 오른손을 심장 위에 올려놓고 오른손이 지그시 누르는 압박감과 손의 온기를 느끼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자. 지금은 고통의 순간이야. 힘이 들어. 누구라도 내가 겪는 일을 겪으면 이런 느낌이겠지. 고통 없는 인생은 없어. 그런 다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이 순간 나 자신을 배려하고 싶어. 나에게 필요하고 또 받을 자격 있는 공감을 주고 싶어. 나를 용납하고 싶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거야. 나도 불완전한 인간들 사이에 있는 불완전한 인간이야. 이 훈련을 통해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면 아마도 스스로를 배려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한 주를 보내는 동안 장기적으로 자기 공감을 위한 틈새 시간을 가져보자. 훈련을 많이 활용할수록 자기 공감은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